서영주 아버지 서종옥. 그냥 정의롭게, 한마디로. 나는 택시 운전을 79년도부터 했어요. 79년도부터 김제에서 회사 택시 하다가 택시만 한 게 아니고 2톤 반 트럭도 했었고 서울에서 시내버스도 한 달 동안 했었어요. 옛날에 안내양 데리고 다닐 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우연히 서울에서 시내버스 한다고 해서 올라와가지고 한 달 동안 화곡동에서 시흥 가는 걸 했었어요. 근데 서울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에이, 다시 내려간다 해놓고 트럭 하다가 다시 택시회사 들어가서 10년째 해갖고 개인 택시를 받은 거지. 10년 무사고 표창을 받았어. 그때 당시에는 10년 무사고 경찰청장 표창을 받으면 개인 택시가 나왔거든. 그래갖고 91년도에 내가 개인 택시를 받아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역전이나 터미널 가서 손님 기다리고 그런 건 없고, 돌아다니다가 손님이 없다 싶으면 복지관, 체육공원 가서 탁구도 치고 그렇게 많이 하죠. 거의 날마다 하다시피 시간만 있으면 항상 탁구장에 가니까. 젊었을 때는 조금 했는데 나이 먹은 후로는 탁구가 안 다치고 운동이 좋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탁구를 많이 쳤지. 그리고 족구도 하고.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했지. 내가 제일 고령이었지. 지금도 운동이라고 하면 우리 또래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내가 잘한다고 자부를 하니까. 고향이고 저는 토백이라서 직업이 택시를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요. 저 사람 택시기사라는 걸 금방 알아. 저도 인터뷰한 것 유튜브에서 나왔나 봐. 마스크를 써도 그렇게 알아보더라고. 어느 김제 사는 분인데 우연히 손님으로 우리 차를 탔는데 손님이 나를 알더라고. 아저씨, 내가 유튜브에서 아저씨 봤는데요. 이태원에서 아드님 돌아가셨어요? 그래. 이분은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나 같은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만요? 아니라고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말았어요. 내가 시인을 하려다가 알면 뭐하냐. 나 아니다고, 그런 아픔도 없다고, 그런 일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요. 꼭 아저씨같이 생겼는데 말하려다가 더 구구절절 얘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슬픈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맞다고 하더라고. 또 그 승객뿐만 아니라 우리 단골 고객 하나도 텔레비 보는데 아저씨 나오는데, 그래요. 내가 거기 무슨 일로 갔었나 잘 모르겠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아들 얘기는 안 하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려고 나 잘못 봤을 것이다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막 그랬어. 내가 숨겼어. 10월 29일 전에 김제에서 가끔 농민회 같은 데서 쌀값 때문에 시위도 하더라고. 김제에 홈플러스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소녀상도 있고 일몰 이후로 그런 집회가 가끔 있어요. 거기가 혼잡하니까 주차하는데 받쳐놓고 지켜보고 있고 그랬었죠. 내가 전면에 서서는 안 했어도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이렇게 지켜보고, 구호 외친다고 하면 그냥 같이 구호를 외쳐주기도 하고 그랬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우리 안 식구가 서울에 있고 그게 한 10년 되나? 딸은 전주, 나는 김제. 우리 형주가 김제, 서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어요. 걔가 지형을 많이 챙기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고 그랬지. 나도 때로는 서울 가서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서울 가면 아빠 가는 거 보고 간다고 용산역에 같이 왔다 나 떠날 때 빠이빠이 하고 가고 그랬으니까. 그날 지인하고 탁구 약속만 안 했어도 우리 형주 안 죽었을 거예요. 내가 서울에 갔으면 그 녀석 나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니까 거기 갈 시간이 없지. 틀림없이 나 배웅 나오러 꼭 용산역까지 같이 왔으니까 그 애가. 그때 그 시간에 만약에 용산역에 있었다면 이태원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날 한 오전 10시에 아이 사장님 오늘 저하고 게임 한번 하자 라고 그러길래 내가 서울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오후에 가면 되잖아요. 그러기에 그래서 못 가고 다음날 갈까 그랬었는데 그날 저녁 돼서 사고가 난 거야. 많이 자책했죠. 그날 운동하고 내가 좀 피곤해서 10시쯤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29일 새벽에 단골 아주머니 한 분이 전화가 왔어. 텔레비 보니까 서울에서 난리 났더만 아드님은 이태원 같은데 안 가냐고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런데 이태원이 뭐 하는지도 몰랐어. 안 갈 건데? 그래? 전화하는 건 어렵지 않지? 하고 6시 넘어서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는 거야. 그래서 왜 전화를 안 받지? 이상하다 하고 불길한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나보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으라고. 그러니 큰일 났다, 전화 안 받고 우리 아들 죽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계속 울고불고 하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새벽에 서울로 올라갔죠. 올라가고 우리 식구한테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용산구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딸도 올라가 있고. 만나서 같이 아들을 찾으러 다니는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못 찾는겨. 그랬는데 누가 다시 일산 동국대병원에 있다고 그러길래 거기를 가는 도중에 용산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들 사망했다고 딱 그러더라고. 가면서도 좌우지간에 다쳐도 살아야만 있어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죽었다 하니까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돼가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로. 그날 아침에 전화 안 받길래 이런 생각을 했어. 내 인생도 이것으로 끝난다. 그때부터 모든 의욕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일도 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 당시 잠도 제대로 못 잤지. 가슴 아파 하니라고 지금도 걔가 쏟은 유품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병원엔 없었죠. 유실물 찾아가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신발이나 유실물들은 거기 체육관에 찾고 형주 핸드폰을 경찰서 가서 찾고 다 찾았어요. 다행히도 찾았어. 찾았는데 그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도저히 풀 수가 없지. 근데 패턴 그리는 것을 지 형이 같이 살면서 그걸 몇 번 봤나 봐. 패턴 그리는 것을 컨닝을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애가 막 그걸 풀었어.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저작물을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걔도 동생이 없어지니까 갈팡을 못 하더라고. 집에서 자꾸 형주가 나타난다고 하고 나도 죽으면 형주 만날 수 있냐고 계속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게 죽어도 못 만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살아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은 방을 썼기 때문에 쓰던 방을 걔가 쓰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사를 하라고 해갖고 거기서 그 집을 정리해버리고 이사를 했어요. 호두과자 2봉다리씩. 나는 우리 아들하고 살면서 학교 다닐 때 학교 늦으면 내가 택시하니까 너 늦었지? 스쿨버스 놓쳤지? 스쿨버스 놓치면 촉박하니까 택시 타고 와야지. 이제 그래서 태워다 주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 집하고 학교까지 한 2km 정도 돼. 그러니까 좀 늦을 것 같아 싶으면 거기는 그래도 금방 가니까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래서 걔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걔를 관리를 했으니까 계속.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 따지면 한 20년일 거야. 거의 20년 내가 걔를 학교 데려다 주고 데려오기도 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는 나하고 같이 여행 다니자 해가지고 둘이 기차 타고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내가 가면 용산까지 마중 가고 나도 김제역까지 가서 잘 가 형주야 하고 내가 호두과자 맛있더라고 그랬더니 용산역 호두과자 2봉다리씩 꼭 그걸 올 때마다 사가지고 오더라고. 나는 우리 아들만 있으면 진짜 이 나라 대통령도 안 부러웠어. 진짜로. 내가 지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핸드폰이나 전자제품 관한 것은 걔가 전부 관여를 해서 사주고 알려주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등등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관리하다시피 했을게. 근데 걔가 없어져 버리니까 내가 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가 너를 기다리는데 네가 이제 올 수는 없지 않냐 싶어서 이제 잊으려고 하고 세월이 가니까 그때보다는 좀 이제 잊혀지긴 하는데 지금도 우리 아들에 관한 얘기만 하면 슬픔이 막 받쳐가지고 말을 못하겠어. 지금 우리 아들 형주 휴대폰이 살아있어. 지금도 안 없앴어. 기본요금만 내면 살려놨어. 살려놔서 지우지 말라 해갖고 거기에다 내가 우리 형주한테 막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바람도 써놓고 글을 엄청나게 많이 올려놨어. 거기다가 우리 딸도 전주에서 홀로 있다가 내가 맨날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전주집을 정리해버리고 김제로 와버렸어. 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출근하고
또 나도 같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어서 우리 아들 생각한 것보단 걔가 있음으로써 조금 위안이 되지. 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식들이 나만큼 슬플지는 몰라도 내가 더 슬픈 것 같다. 나는 시간만 있으면 슬퍼서 날마다 저 집에 혼자 있을 때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울기도 하고, 지난번에 무슨 얘기해서 다른 엄마가 울적해 하길래 나처럼 저렇게 산발적으로 한 번씩 슬플 때가 있는가 보구나. 슬픈 표정을 지을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아빠도 그러는가 보다. 이전에는 음악도 좋아하기도 하고 공연장도 잘 갔었어. 어디 가서 노래 부르고 놀자면 무대에서 노래도 불러보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면서 살았죠. 우리 아들이 취미생활 하는데 도움되라고 블루투스 기계도 음향 좋은 걸로 사다 주고 노래방 기계도 사다 놓고 해갖고 아빠 노래랑 부르고 재밌게 살아 그랬었는데 다 그것들이 이제 유물됐어. 유물.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볼 일이 거의 없네. 사람들 하는 얘기가 마음에 안 닿더라고. 우리 아들 죽기 전에는 누가 죽었다고 해도 그렇게 깊게 그런 걸 못 느꼈거든요. 나도 옛날에 그랬었어. 그래서 우리 유가족 외에는 이런 얘기를 해봤자라는 생각에서 내가 김제에서는 누가 그거 물어볼 사람들 모이는데도 안 가고 그랬었어요. 탁구장 같은 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를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더라고. 우리 아들 죽고는 한 서너 달 동안 아예 탁구장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왜 이제 탁구 안 칠 거야? 안 오냐? 라고 그래. 요 근래는 가서 해요. 지난번에 아는 분이 어떻게 전주 분향수를 오셨어. 그래서 내가 여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다 알고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내 얘기 물어보면 절대 말하지 마시고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그러더라고. 근데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 엊그저께 김제 동민의 날이라고 했는데 아는 분을 우연히 봤어. 내가 얼른 눈 마주칠까 봐 외면하고 도망가다시피 와버렸지. 가면 또 밥 먹고 가지 왜 그냥 가냐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를 그전에는 막 무조건 갔는데 요즘은 잘 안 가는 편이에요.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했냐? 왜 출동 안 했냐? 사건 이후로 시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왔더라고. 그래갖고 장례 문제를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직 장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좀 더 시간을 달라. 난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때 보냈어. 근데 그 후로 계속 오더라고. 와가지고 장례비는 일단 통장에다가 넣어드렸으니까 장례 치르시고 나중에라도 무슨 마음이 정리가 되면 자기들하고 얘기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러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김제에도 이태원 사건 가족이 두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나 하나하고 누구였지? 궁금했어. 김제에서 똑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길래 시청에다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봤어. 그랬더니 시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선 알려줄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내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그분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전화하고 싶다면 나한테 전화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알려줬는가 그분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어디서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가게라고 하길래 내가 그리 한번 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서 한번 만났지. 지연이네 아빠를.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마음 정리가 안 돼갖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야기도 하고 통화하자고 그렇게 하고. 처음으로 유가족들이 어떤 모임을 구성한다 등으로 우리 딸한테 문자가 왔어.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방송사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때 지한이 아빠가 먼저 대표 발언하고 내가 마이크 달라고 했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같이 약속이라도 했냐? 살려달라고 그렇게 수없이 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서장도 그렇고 구청장도 그렇고 다 할 일만 했으면 그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인데 왜 약속을 한 것처럼 왜 출동 안 했냐? 이렇게 했어요. 그 후로 점점 이제 회원이 늘어나고 어떻게 되게 하자는 서울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카톡방이 만들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오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유가족 회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서울에서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이제 감지를 하고 우리 안 식구, 나, 우리 딸 서희서 공유하면서 문자 오면 이거 누구 했네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보가 왔다 갔다 했죠. 서울시청 앞에다 위패도 없는 영정도 없는 분향소 차려놨을 때 우리 식구가 화가 나니까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내동댕이 쳐버렸어. 서울에서 집회했던 건 거의 다 갔어요. 나는
서울에서 삼보일배하고 나는 하지는 않고 뒤에서 이제 앞에 맨 선두가 저라고 나는 구호 외치고 뒤에 따라갔잖아. 젊은 분들이 앞에서 하고 저는 이제 옆에서 징치고 그렇게 하면 구호 외치고 따라가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도 시가행진하고 피켓팅 등등 내가 시간만 나면 모든 활동에 참여를 했지. 비 올 때도 행진 한번 했는데 그날도 가서 신발이고 뭐고 비를 쫄딱 맞아 갖고 왔어. 서울 분향수 주변에서 추모 행사를 많이 했어요. 언젠가 갔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 나는 앞에서 비 맞고 끝까지 그 행사하는 걸 봤네요. 보면서 동영상으로 녹화도 하고 어떤 예술인이 나와서 우리 분향수 이야기도 하면서 우리 애들 이름도 부르면서 애들이 생전에 어떻게 했다는 걸 잠시 자막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효균이네, 미정이네, 수진이네 하고 나올 때 3번을 녹화를 했어.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보냈지. 고맙다고 이렇게 인자 문자가 왔더만. 광주도 유가족 활동도 보고 왔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들에서 참 안타깝고 정부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 이태원 사건이나 오송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것처럼 어떤 요구를 해도 정부에서 들어주지도 않고 오송 같은 경우에는 49제 하는 날 분향수를 시에서 없애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너무했다 생각이 막 들더라고. 그래갖고 앞으로 우리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그런 데서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뭘 이루어질 수가 없겠구나 생각도 해보고 막 그랬어요. 헛웃음이라도 또 웃기고 하고 효균이네 아빠하고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줬어요. 한번 만나고 전북 지역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분향수를 만들어야 되느냐, 대표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때 저도 갔었지만 근데 효균이네 아빠가 말씀을 잘하시고 좀 좋게 하더라고. 저분이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결론을 내가지고 지부장 역할을 하면서 전주도 분향수를 차리는 등 고생을 많이 했죠. 효균이네 아빠가 전주에서 모여서 서로 마음도 주고받고 하면 위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모임이 한두 번 있었어요. 분향수를 만드는데 그때 전주시에서 개고장 붙여가지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등 그런 다툼이 좀 있긴 있었는데 다행히도 전주시장이나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줘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투쟁을 하고 요구한다고 그래서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 단지 우리가 슬픈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는데 분향수가 있음으로써 여기 와서 똑같은 입장이니까 왠지 모르게 유가족은 저 사람도 나 같은 똑같은 입장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마음을 터놓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슬픈 과정에서도 그 사람을 보면 그냥 헛웃음이라도 또 웃기도 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 뭔가 모르겠어요. 위안이 좀 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다들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 일치할 것 같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것이 슬픔을 달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라고 하면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일단 여기 와서 같이 이 사람들 만나고 저녁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것들이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온 거지 지금까지. 분향소 같이 온 지가 한두 달 되나 보성이 어머님이 짐을 가져오시면 들어서 옮겨야 되고 그러면 김제 거쳐서 우리 집 앞으로 지나가야 돼. 맨날 코스가 똑같아. 별도로 드나드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가는 길이라서 나하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짐도 또 옮겨줘야 되고 내가 운전 이런 것도 이제 이야기 잘 해주니까 꼭 같이 가자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어차피 오는 거 내 차 타고 와도 되는데 저분은 어차피 차 갖고 와야 되고 하니까 보성이 엄마 차를 많이 타고 다니죠. 여기 전주 분향소 오고 또 여러분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는 어떤 슬픔을 잊는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 참여를 하려고 마음먹었었고 최소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없어야지. 특별법이라는 게 지금 주요 골자로 들어가 보면 많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별것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금 정부에서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 요구사항을. 세월호를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만족하니 끝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 어떤 정치들 만나더라도 우리 요구대로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도 들기도 하고 그래요. 결국은 예산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다. 이것들이 쉬울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 유가족들이 전부 다 열심히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투쟁도 하고 특별법 요구하고 있지만 걸림돌이
행안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이것을 거부하지 않을까 등등 때문에 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패스트트랙 올렸고 대통령이 결재하는 거 하면 끝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특별하게 이슈되는 것이 없어지고 잠잠하고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애기들 생일 축하한다는 글들만 많이 올라오더라고. 그런 좀 소강 상태, 지킴이 자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 뭐 특별한 이슈가 없어요. 지금은 우리 분향소도. 그 후로 현장을 가봤어요. 우리 딸하고 현장을 가봤어. 그래서 이렇게 골목이 있고 약간 경사까지 있는데 위에서 밀고 아래에서 밀고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사람들 올라가지 마세요, 내려오기만 하세요 해도 끝난 일을, 이 쉬운 일을 못했냐. 한두 명이 골목에서 말하고 위로 진입만 못하게 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전부 다. 한 명만 나가서 못 올라가게만 했어도. 근데 그 짓을 못해서 정부에서 정말 이렇게 쉬운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못했다는 것이 정말로 억울하더라고. 6시 34분이라는 게 최초 신고 시간이잖아요. 그때 그걸 관심 있게 봤더라면 그 후로 무려 4시간 이상이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했어요? 관심 기울이고 행동했더라면 그 사고는 안 났었죠. 근데 주체자 없는 그런 모임이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한다면 길 가다 죽어도 경찰서나 정부에서 관여할 바 아닌데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그게 제가 갈 길을 가다 죽었는데 비하자면 뭐 그런 식이죠. 우리랑 상관없다는 식으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쉬운 일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미 이제 엎질러진 물인데, 근데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지고 그 이후로 오송 참사 나오고 그런 아니란 그런 생각이어서 그게 다시 재발한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살기 좀 편안하게끔 이렇게 배려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참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냥 정의롭게 한마디로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금방 내가 막 행복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최소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없어야죠.